서울에서 배운 것, 평범함 속에 깃든 문명의 교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질서 없는 모방에 불과합니다. 독일인 교수 하인리히 폰 슈만 하인릭 부은일 슈만 박사가 서울대학교 공개포럼 연단에서 뱉어낸 첫마디였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특유의 오만한 목소리로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을 훑어보았다. 독창적인 시스템 설계도, 도시 철학도 없습니다. 그저 유럽과 미국의 교통 모델을 어설프게 복제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 침묵에 만족했다. 그것이 암묵적인 인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30분 후 다음 실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홀로 지하철역에 들어선 그가 상상조차 못한 정적과 마주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삼성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는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도시를 그저 하나의 복제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도시 공간이 이토록 사려 깊고 겸손하며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호텔 책상에 앉아 낮에 찍은 지하철역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낙후되고 혼란스럽다고 단정했던 이 아시아의 도시가 어쩌면 자신이 떠나온 그곳보다 더 진정한 문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독일, 베를린, 2025년 1월,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다. 도시의 거리는 차가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 교통관리센터의 한 강의실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디지털 지도 주위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는 도시 최고위 도시계획 자문관 하인리히 폰 슈만이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56세의 그는 독일 정부의 교통개혁 자문을 맡았고 유럽의 여러 대규모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다. 스스로를 시스템주의자, 시스테미스라 칭하는 그는 논리, 규칙, 그리고 계산만이 모든 공공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게 아시아는 그저 효율적인 하청 공장에 불과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참관 프로젝트의 참관 대표 자격으로 한국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경멸감을 거의 숨기지 않았다. 관광과 농업으로 돌아가는 나라의 교통 시스템에 볼 게 뭐가 있겠어. 아무리 발전했다 한들 그저 잡다한 기술의 짜깁기일 뿐이겠지. 그의 상사는 기대를 낮추라고 조언했다. 이번 출장은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독일의 기술적 관심을 보여주는 제스처일 뿐이라고. 하인리히에게 이런 상징적인 임무는 휴가를 보내기에 완벽했다. 짐을 꾸릴 때 그는 거의 아무런 정보도 준비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대략적인 노선도 하나를 다운로드했을 뿐 연구 자료조차 읽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곳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던지고 맛있는 음식 좀 먹다가 베를린으로 돌아와 아시아 지역이 유럽의 기술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보고서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서울 2025년 5월 8일 햇살은 눈부셨고 공기는 특유의 덥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서울대학교는 인문교통 시스템과 디지털 도시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도시 관리에 관한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 참관 대표로 초청된 하인리히는 오전 11시에 연설할 예정이었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강당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수많은 한국의 학자, 정부 관료, 그리고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유럽 시스템론의 대부인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가 그런 뉘앙스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제 눈에 비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질서 없는 모방입니다. 그는 느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동시 통역기를 낀 참석자들의 미간이 일제히 찌푸려졌다. 지하철의 스마트 시스템이든 소위 말하는 앱 연동 플랫폼이든 본질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설계 모델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구조적 철학이 부재하며 자신만의 교통 윤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기술 습득 능력은 존경스러울지 모르나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기능의 조립일 뿐입니다. 누구 하나 반박하지 않았다. 사회자조차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인리히는 그 침묵에 더욱 만족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아무도 감히 논쟁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자신이 옳았다는 의미였으니까. 그는 원고를 챙겨 무대에서 내려왔다. 동행한 독일인 기자가 물 한 병을 건넸다. 말씀이 조금 지나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한국은 그저 자신들의 시스템을 따뜻해 보이도록 포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여전히 복제품이지.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오늘 오후에는 실제 지하철 시스템을 보러 갈 거야. 어쩌면 열차 안내 방송 목소리마저 독일어 버전을 편집한 것일지도 모르지.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주최 측이 준비한 의전 차량을 거절하고 직접 지하철을 타고 시 교통통제센터를 방문하겠다고 고집했다. 진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은 현장에서 더 많은 허점을 찾아내 자신의 판결에 무게를 더하고 싶었을 뿐이다. 오후 1시 45분 하인리히는 강남역에 들어섰다. 역 바닥은 깨끗해서 휴지 조각 하나 찾기 힘들었다. 역무원은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승객들을 안내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열차 도착을 알리는 시끄러운 방송도 없었다. 오직 스크린도어 위 전자 숫자의 조용한 카운트다운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옆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한 노인이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열차에 오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자원봉사자들의 복장과 협력 체계를 관찰하며 절차상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 풍경은 너무나 평온하고 능숙해서 사진 찍는 것조차 잊게 만들었다. 승강장으로 올라가 그는 삼성역 방면 열차에 올랐다. 일부러 출퇴근 시간을 피했다. 비혼잡 시간대에 관찰해야 진짜 무질서한 모습을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열차 문이 열리고 그는 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가 칸 중앙에 선 순간 변화가 일어났다. 열차 안에는 사람이 많지도 텅 비어 있지도 않았다. 모든 승객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몇몇 학생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한 젊은 엄마는 잠든 아기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고 있었다. 창가에는 배달 기사로 보이는 청년이 유리에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음악 소리도 안내 방송도 소음도 없었다. 오직 열차의 부드러운 주행음과 간간히 스쳐 지나가는 터널 속 조명의 리듬뿐이었다. 각 역에서의 정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를 다투지 않았다. 문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한 남자는 내릴 준비를 하며 조용히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는 뒤따라 내리는 할머니를 위해 자연스럽게 문을 잡아주었다.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열차 문이 닫혔다. 하인리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아시아의 교통 시스템이라고?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는 약간의 수치심을 느꼈다. 포럼에서 내뱉었던 질서 없는 모방이라는 말이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그는 삼성역에 도착했다. 열차에서 내리는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웠다. 손에 든 카메라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그는 속으로 그 말을 3번 되뇌었다. 그날 오후 그는
예정대로 교통통제센터에 가지 않았다. 대신 역 벤치에 홀로 20분간 앉아 있었다. 보고서도 쓰지 않았고 사진도 찍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자기중심적인 문명관에 대한 성찰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의 호텔 책상에 앉아 낮에 찍은 지하철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사진들은 평범했다. 특별한 구도도 인상적인 구성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진들을 보고 또 보았다. 노트북을 열어 소감을 몇 자 적어보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국의 문명은 기술이 아닌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의 그 짧은 몇 분이 그가 수년간 쌓아온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 진정으로 문명화된 사회란 아마도 음향 시스템으로 당신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기도 전에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는 창밖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거리에는 이미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작은 분식집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 조용히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청소차. 그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에는 김밥 한 줄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이 놓여 있었다. 호텔 조식을 거절하고 직접 찾아 나선 아침 식사 가게였다. 영어 메뉴판도 QR코드 주문도 자동 계산기도 없었다. 그는 그저 줄을 서서 앞서 주문하는 직장인이 무엇을 시키는지 보고 따라 말했다. 김밥 한 줄하고 어묵 국물이요. 주인 아주머니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스름 돈을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곳의 서비스는 쇼가 아니었다. 과장된 미소도 인위적인 열정도 없었지만 모든 과정이 꼭 필요한 만큼 사려 깊었다. 이 고요한 서비스가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섰다. 햇살이 도로 위로 쏟아지며 막 깨어나려는 도시의 리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교통국으로 향하지 않고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어제 자신을 놀라게 한 이 도시가 또 어떤 상상 밖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모든 차가 보행자를 위해 스스로 멈춰서는 것을 발견했다. 보행자 신호등이 아직 깜빡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교통정리 요원도 경적 소리도 없었지만 차들은 멈췄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그랬다. 그는 테헤랄로의 한 교차로 옆에 서서 4번의 신호 동안 지켜보았다. 버스든 트럭이든 택시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다가서기만 하면 차들은 멈췄다. 급정거하는 차도 경적을 울리는 차도 없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규칙을 사려 깊게 준수하는 거대한 극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교통법규가 영혼에 새겨진 듯 질서정연했다. 그는 문득 베를린의 익숙한 거리를 떠올렸다. 녹색불이 켜지면 운전자들은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고 보행자들은 서둘러 뛰어야 했다. 조금만 늦어도 욕설이 날아왔다. 독일의 문명은 시스템의 관리와 엄격한 법 집행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에게 다른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했다. 어쩌면 문명이란 강요나 상기 없이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계속 걸었다. 눈에 띄지 않는 골목 어귀에서 작은 도서관 하나를 발견했다. 담장도 경비원도 없었다. 문 앞에서는 노인 몇 분이 햇볕을 쬐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도서관으로 들어섰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책 냄새가 떠다녔다.
바닥은 깨끗했고 책장은 정갈했으며 조명은 부드러웠다. 젊은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과제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서비스 데스크조차 조용히 필요할 때만 응대했다. 공간 전체가 마치 도시에 조용히 뛰는 심장 같았다. 그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한국의 교통발전사에 관한 지역 연구서였다. 과거 철도 계획부터 도로 확장,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명료하고 겸손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그는 이토록 정직한 도시 관련 저작을 본 기억이 드물었다. 과장도 은폐도 없었다. 문제를 제시하고 실패를 분석했으며 잘못된 경험을 귀중한 자료로 삼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 본 적 없는 한 국가의 고백록을 읽는 듯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책을 읽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과거 한국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오만했다는 것을. 그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려 하지 않고 그저 유럽의 잣대를 가져와 모든 것을 재단했을 뿐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그는 도서관을 나섰다. 햇살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아주 작은 GS25 편의점이었지만 공간은 최대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계산대 직원은 계산을 하면서 단골 손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한 배달 기사는 바코드를 찍으며 물건을 픽업하고 있었다. 그 뒤편 작은 테이블에서는 학생 2명이 도시락을 먹으며 조용히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냉장고에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무설탕차, 주스, 요거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원산지가 명확히 표기된 허브차와 생수도 있었다. 그는 생수 한 병과 도시락 하나를 골랐다. 계산을 할 때 직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데워드릴까요? 그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었다.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옆에 수저랑 고추장도 있어요. 목소리는 지나치게 열정적이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마치 가족에게 말하는 듯했다. 그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옆자리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는 그 남자가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린 뒤 테이블까지 닦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감독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이 장면은 다시 한번 그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베를린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유럽의 편의점은 기능적인 공간일 뿐 사회적 교류나 신뢰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은 공동체 상호 부조 시스템의 연장선이자 또 다른 축소된 문명 사회였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한국의 문명은 과시적인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모든 행동 속에 시스템을 녹여내는 것이었다. 오후 2시 그는 마침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했다. 국제자문관의 자격으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생각이었지만 막상 들어서자 그는 과묵해졌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고위 관리가 아닌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다. 부드러운 목소리, 아직은 서툰 영어가 섞인 한국어. 하지만 발표 내용은 지극히 명료했다. 그는 하인리를 데리고 다니며 교통통제 시스템, 녹색 신호 연동 관리, 실시간 사고 대응 플랫폼, 보행자 중심의 시스템 설정, 그리고 차량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는 AI 행동 예측 모델까지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럽의 복제품이 아니었다. 기술, 인문, 지리, 그리고 문화가 결합하여 스스로 진화한 한국판 시스템이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엔지니어가 물었다. 교수님, 혹시 제안하실 점이 있으신가요?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교통관리 시스템의 계산식에 인문학을 포함시킨 것은 처음 봅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는 컴퓨터를 켜고 미리 준비해 둔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제, 모방, 혼잡 같은 단어들을 모두 지우고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써내려갔다. 한국의 교통은 모방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다. 기술로 구멍을 메우고 문화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감쌌다. 보행자부터 차량까지, 노인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디테일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시스템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인간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다. 글을 마친 후 그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몸을 기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도서관에서 햇볕을 쬐던 노인들의 모습, 데워드릴까요? 라고 부드럽게 묻던 편의점 직원의 모습, 그리고 떠나기 전 스스로 테이블을 닦던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디테일들은 그가 익숙했던 첨단 기술 지표는 아니었지만 다른 차원의 인간적인 문명이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독일인으로서 그는 평생 자신의 나라가 문명의 상징이라 자부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모든 것을 접하며 그는 문명이란 결코 산업력이나 스마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상기 없이도 인간이 서로에게 사려 깊게 대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발코니에 앉아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시켰다.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복제품에 대해 떠들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포럼에서의 오만한 발언도 생각났다. 그는 이메일을 열어 주최 측에 편지를 썼다. 학생들과의 비공식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중 앞에서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이해를 명확히 밝히고 싶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고 싶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다. 그 순간 마침내 그는 시스템 전문가의 위치를 내려놓고 다른 민족의 문명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한 명의 학습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의 대화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작은 강의실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너무 이른 시간인데다 주말이라 학생이 20명도 채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좌석을 가득 메운 젊은이들과 심지어 벽에 기대어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보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진행자가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교수님께서 BBC와 함께 만드신 다큐멘터리를 본 친구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교통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교수님께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실 거라 믿고 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울렸다. 그는 호기심과 관용으로 가득 찬 젊은 얼굴들을 보았다. 적대감이나 경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이 나라를 문명의 모방꾼이라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분노로 응수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말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문명이란 구조, 시스템,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를린 기차의 정시성, 스톡홀름의 에너지 절약 가로등, 취리히의 제설 시스템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저는 제가 30년간 믿어온 그 기준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저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김밥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와 소란 피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신호등을 기다리며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닦은 후 자신의 휴지를 깔끔하게 접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 속에는 기술도 명령도 어떤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홀로 경주로 향했다. 자신을 놀라게 했던 그곳의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는 어떤 기관에도 알리지 않았고
의전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저 고택 근처에 숙소를 잡고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밤거리를 산책할 계획이었다. 그는 한 골목 깊숙이 들어갔다가 아이에게 길 건너는 법을 가르치는 엄마를 보았다. 아이는 초록불을 보며 물었다. 이제 가도 되지, 엄마? 엄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래도 차가 완전히 멈추면 건너자, 아가. 차가 완전히 멈추면이라는 그 말이 그의 머리를 쳤다. 그것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였다. 신호등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한마디의 당부보다 깊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그는 길가의 찻집에서 한 중년 남성을 만났다. 그는 웃으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독일에서 왔다고 답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별거 없어요. 그냥 공기 좋고 사람들이 착할 뿐이지요.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문득 기묘한 안전함을 느꼈다.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었다. 낯선 나라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존중받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배낭에서 A사용지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정성껏 쓰고 있었다. 그는 곁눈질로 그것이 교통안전 봉사활동 신청서라는 것을 알아챘다. 신청서에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이웃 주민들의 안전을 돕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과학캠프 신청도 입시 경쟁을 위한 공부도 아닌 낯선 사람들을 위해 길 한가운데 서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한 고등학생의 선택. 그런 선택은 독일에서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날 밤 그는 호텔 침대에서 뒤척였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한국의 문명은 누군가의 찬사를 필요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것은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 속에 존재했다. 나는 이만큼 현대적이다라고 강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부드럽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그는 독일의 유력 일간지 두 곳에 기고문을 보냈다. 하나의 제목은 나는 한국에서 문명이 무엇인지 이해했다였고 다른 하나의 제목은 아시아를 다시 정의하라였다. 그 기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독일인이 댓글을 달았다. 한국이 그렇다니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저 자만이었군. 문명이 선언이 아닌 일상의 행동에서 온다면 우리는 이미 퇴보한 것 아닐까. BBC에서 그에게 연락이 왔다. 그의 서울과 경주에서의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촬영에는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을 인터뷰하거나 기술적 성과를 찍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횡단보도의 아이들, 이른 아침, 도서관의 노인들, 그리고 편의점의 야간 근무자들을 찍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작진은 그것만으로 임팩트가 있을까요? 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문명의 핵심입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시청자들이 수많은 댓글을 보내왔다. 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영국의 한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다. 제 아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면 매일 학교 가는 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 글을 읽고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한국으로 초청받았다. 이번에는 서울시의 초청이었다. 국제도시 참관 프로그램의 개막 연설자로 그를 초청한 것이다. 그는 주저없이 수락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더 이상 흠을 잡으러 온 독일인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익숙한 집에 돌아온 여행자 같았다. 그의 첫 목적지는 시청이 아니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곧장 삼성역으로 향했다. 열차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좌석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승객들은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떤 감정이 가슴속에서 서서히 차올랐다. 열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둘러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펜과 종이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문명이란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 생각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단지 출발점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진정한 문명이란 더 이상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낯선 일을 위해 기꺼이 좋은 일을 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이 문장은 훗날 그가 쓴 책 문명의 역전,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의 서문이 되었다. 여정의 마지막 밤, 그는 자신에게 첫 경험을 안겨주었던 그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도시락 하나와 캔맥주 하나를 샀다. 직원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저 부드럽게 말했다. 데워드릴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직접 할게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거리의 인파를 바라보았다. 이어폰으로는 그가 특별히 녹음해 두었던 지하철 안내 방송을 틀었다.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요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이 그리워서였다. 밤은 깊어갔고 편의점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으며 밖의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 각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조금의 혼란도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결국 문명이란 어떤 곳이 유럽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유럽인이 이곳에 와서 기꺼이 침묵하며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었군. 그는 편의점 한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었다. 저희 매장이 가장 현대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모든 분이 편안함을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문명, 바로 이런 느낌이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전문가도 참관인도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 의해 변화된 또 한 명의 사람이었다. 혹시 당신도 거리의 어느 한 구석에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나 무심한 행동 하나에 깊이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속 진정한 문명은 무엇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당신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이 이 도시의 따뜻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